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를 하려고요. 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게 아마 1994년인가? 우리나라에서 개봉은 9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인데, 이태리 영화고요. 어, 그해 97년도까지 아마 상영을 했을 거예요. 극장에서.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감독은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감독이 했고요. 여기 나온 배우가 일단은 이제 두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어, 이 시인 네루다 시인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네루다 시인으로 누가 나왔냐면 시네마 천국에서 그 촬영 기사로 나왔던 필립 느와르가 나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배우죠. 그 배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주인 어, 마시모 트로이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국민 배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안성기 씨나 뭐 그 정도쯤 되는 위치를 가진 어, 그런 정도의 배우거든요. 그 배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우편 배달부의 와이프로 나왔던 분도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미인 여배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불공평하게도 세상이 평등하진 않죠. 평등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지, 뭐, 전부 다 평등한 건 없죠. 그러니까 영화도 주인공이 이쁘고 잘생겨야 돼요. 마시모 트로이시라는 배우분도 굉장히 잘생긴 배우예요. 콧날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조각 같은 면모가 있으신 분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 홀쭉한, 그 다음에 막말로 촌뜨기 같은, 시골뜨기 같은 그런 얼굴로 나오거든요, 외모가. 그건 이유가 좀 있어요. 제가 영화 말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화는, 어, 일단 시에 관한, 그 다음에 은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시하고 은유하고, 그 다음에 난 뭐 그렇게 나랑 내 생활하고 하는데 뭐 별로 그런 거 없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음, 시를 어찌됐거나 자이든 타이든, 생활 속에서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이 미디어 매체들이 이 시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이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라는 게 문학에서는 굉장히 짧은 그 길이로 축약돼 있는 언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섞어서 쓰지 않으면 도대체 뭐 굉장히 아마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시라는 게, 은유라는 게, 글쓰기라는 거를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못하죠. 왜? 시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도를 했던 적이, 강제로라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언제냐면은 국민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학교고, 초등학교 시절에 썼던 일기는요, 그게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초등학생들의 그 그림 일기 같은 거는, 그건 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쓰다가 보면은 뭔가 사물을 걸쳐서, 필터링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언어가 그렇게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좀 고급진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라는 거를 내가 읽고 즐기고 쓴다는 게 지식인의 전유물만이 아닌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사진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찍어가지고 간단한 멘트를 섞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것도 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언어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고 하는 것들이 하다 보면은 시가 돼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삶이 굉장히 섬세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냥 저 무의식 속에 이 침잠해 있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쑥 올라오게 돼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섬세해져요. 그러면서 남들한테, 아, 이게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구나. 고쳐야지 이런 반성도 하게 되고, 아, 이건 내가 잘했다. 이렇게 나를 격려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시를 배우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달하고, 뭐, 그러면 시를 쓰는 재능이 없다. 그러면 내가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게 어떤 그 사실을 전달하는 뭐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아니라도 내가 장사를 하는데, 어? 아니면은 뭐, 자동차도 그런 거 뒤에 있잖아요. 답답하시죠? 저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갖다가 고급지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시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일포스티노라는 영화는 교과서적인 의미를 가질 만큼 대단히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영화 이후에, 아,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영화였어요. 그래서 지식을 단순하게 벌거벗은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필터링을 한번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언어도 자연스럽게 순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막말로 나쁜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그 영혼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제가 들은 제가 들은 그 남을 비난하고 들은 욕 중에 제일 최고의 욕이 뭐였냐면, 아이, 이런, 저런 비천한 영혼들 같으니라고. 그거는요,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그런 욕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영혼이 막 데미지를 입어요. 그런 욕을 들으면. 어?
내가 비천한 영혼인가?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어떤 도구거든요. 언어라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 일포스티노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당연히 기승전결이 있고, 보통 이제 초반에 뭐 어떻게 그 시골의 무지랭이가 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은유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 동네 그 공산주의자로서 사회주의자로서 망명온, 이탈리아로 망명온 그 네루다 시인,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습니다. 실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 인물의 우편물을 전달하는 잡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를 쓰게 되고, 또 너무 그 네루다 시인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그분의 그 시인의 어떤 그 행동조차도 따라하면서 공산당 전당대회에 나갔다가 거기서 시위 진압대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과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근데 서정적이에요. 보고 있으면 그냥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영상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그 서정성이라든가 순수한 한 영혼이 데미지를 입고, 그 다음에 그 데미지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소통하면서 얻은 사랑과 우정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한테 영혼의 울림을 주고 풍부하게 만들었는지를 오롯이 관객도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적어도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탈리아 국민 배우인 남자 주인공인 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아마 탔던지 후보로 올랐던지 그랬을 거예요. 뭐 마시모 트로이시라는 사람이 썼어요. 직접 써서 자기가 감독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여기서 이제 그 영화 외적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영화를 아마 대략 한 2주인가? 2주 안에 찍었어요. 왜냐면은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 없거든요. 네루다가 나오고, 그 주인공 이름이 마리오인데 마리오가 나오고, 여주인공 와이프인 베아트리체가 나오고, 그 이외에 조연이라고는 뭐 우체국의 국장, 그 정도 외에는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독립영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내서 찍으려고 했는데, 마시모 트로이시라는 이 배우가 그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영화 시작할 때하고 끝에 이르기까지 외모가 점점 이렇게 수척해 가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를 그렇게 단기간에 촬영을 하고 2주인지 6주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어찌 됐거나 영화 촬영 장소에다가
자기가 못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감독한테 이 영화를 감독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주고 영화를 찍는 장소에 항상 응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대요. 대기하고 있었고, 촬영은 거의 평균적으로 그 마리오라는 역을 하는 거는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외에는 촬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그 생명의 불꽃을 태워가면서 이 영화를 딱 찍고 나서 16시간인가 12시간인가 그것도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그냥 온 혼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하늘나라로 간 거죠. 배우가.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을 보면 이 영화에서도 마리오가 전당대회 나가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가 직접 쓴 시를 낭송을 했었어요.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자 친구인 네루다와 비슷한 어떤 그런 궤적을 그렸고, 그걸 갈망했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런 삶을 살다가 간 거죠. 어떻게 보면 행복한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접고 다시 칠레로 돌아갔다가 칠레에서 다시 여기 한 번 더 옵니다. 와가지고 그 전에 여기 있을 때 은유가 자꾸 뭐냐고 캐물으니까 네루다 시인이 뭐라 그러냐고. 그럼 마리오 자네가 생각한 네가 살고 있는 자네가 살고 있는 이 섬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애는 지금 그 당시에 연애를 하고 있던 상태라 베아트리체 루소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모하던 짝사랑하던 여인이었죠. 그걸로 그냥 다 얘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쓰게 되고 그렇게 성숙해진 자아를 가지게 되면서 그에 대한 화답을 하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섬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뭐 ASMR처럼 물소리도 직접 수음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람소리 이런 것도 녹음을 해서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놔요. 그래서 네루다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서글프고 허망하고 뭔가 헛헛한 그런 느낌으로 그 섬의 해변을 이렇게 거니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대사도 한마디 대사도 없는 그 장면에서 그냥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일포스티너라는 영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라는 매체가 나와서 만들어진 수많은 영화 중에 가장 문학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하고 문학하고 꽤 많이 이 연결고리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다른 어떤 장르인데
하나는 텍스트고 하나는 영상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묘하게 뭔가 이게 끄트머리에 뭐가 이렇게 꽉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물리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걸 공감각을 총동원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잖아요. 뭔가 울림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이트하게 뭔가를 전달하는 것보다, 특히 일포스티노 같은 영화는 굉장히 고급져요. 고급지고 순수하고, 어떤 그 인간이 추구해야 될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메시지처럼 생각될 정도로 그런 작품성을 가진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마시모 트로이시조차도 그런 삶을 자기 영혼과 몸을 불살라가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열몇 시간 후에 사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 이 영화 보면서 극장에서 찔끔찔끔 울었어요. 제가 잘 안 울거든요. 요즘은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냥 드라마를 봐도 그 눈물도 나고, 그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나 봐요. 테스토스테론은 많이 줄어들고,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옥시토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나 봐요. 가슴은 안 나오는데 자꾸 눈물을 흘려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는 20대였단 말이죠. 감정의 동요가 별로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즘 영화들 같이 직물적이고 즉시적이고, 그게 어떤 표현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먹힌다면 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어떤 시적인 그런 정서도 필요 없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뭐 힙지로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예쁜 카페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환호성 울리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감정의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하게 뭔가를 전달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필터링을 거친 거. 제가 사진 강의도 했잖아요. 사진에 보면 사진이 좀 좋게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중간에 걸치면 이게 사진이 좀 이렇게 멜랑거리해지고 좋아져요. 감성을 건드려요. 뭐 사람이 저쪽에 있는데 중간에 나뭇잎을 하나 걸친다든지, 아니면 바깥 풍경을 찍는데 그거를 창문 틀이 있는 거를 창문 틀과 함께 찍으면 창문이라는 공간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어떤 필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기법들이 사용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요새 그 거란족, 그 고려와 고려 거란 얘기하면서 양규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좋아요. 되게 좋아요. 저도 사실은
역사서에서 그냥 양규의 이름은 알고 있었을 때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절절한 레아라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었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안 하다 왔던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서 한 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마지막 장면에 화살이 그냥 너무 이렇게 막 꽂혀 있으니까 이게 가슴 아픔을 좀 벗어나 가지고 너무 잔혹해 보이는 거예요.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요새는 그래서 자극적인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먹는 것도 매운 거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매운 거, 엄청나게 매운 거는 싫어해요. 매운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막 진짜 혼이 빠질 정도로 매웠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마라탕 그래서 안 먹어요. 대신에 이번에 그 드라마에서, 역사 드라마에서 그 양규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재조명된 거는 수학이었다는 생각은 충분히 해요. 좀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 리더잖아요, 리더. 수직이 없습니까? 수직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수평적인 것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거야말로 진짜 오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보통은 깔리는 게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평등이라는 개념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평등한 거는요, 차이가 있는 걸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배려심을 가지는 게 진짜 평등이거든요. 그게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고 박애정신이고 이런 거거든요. 프랑스의 세 가지 색이 그게 뜻하는 게 자유평등 박애잖아요. 네? 제가 이 뒤에 영화를 켜고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2분이에요, 2분. 원래 되게 잘생겼죠. 음악은 굉장히 귀에 익으실 거예요. 시네마 천국 같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이 영화를 갖다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프로로서 여러분들한테 나 전문가다라고 자신 있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행이거든요. 이게 배경이라고 했던 게 어디냐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카프리 섬이에요. 제 또래 사람들한테 카프리 섬 그러면 딱 나오는 영화 제목이 카프리의 깊은 밤이라고 에로 영화 하나 있어요. 에로티시즘이 그냥 범벅이 된 아주 그 당시에 엄청 야했던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떠올리는데 이게 카프리가 사실은 네루다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곳인데 실제로 로케이션을 했던 곳은 그 근처에 있는 섬들이에요. 남부 섬들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의 섬들은요, 이게 발칸반도 쪽에 바다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크로아티아의 스플리트나 뭐 두브로브니크나 이런 쪽에 정서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화를 반추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그 스플리트에서 출발하면 이탈리아 베리라는 곳으로 와서 이탈리아 남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를 좀 제가 그 프로로서 할 때는 손님들이 가야 가잖아요. 물론 제가 시칠리아도 가보고 카프리도 가봤어요. 거기 여행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로케이션 장소는 다 못 가봤단 말이죠. 사랑의 불시착 보고서 스위스의 그 무슨 마을 이름 있잖아요. 거기도 막 가가지고 그 정서를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이탈리아 남부에 제일 볼 거 없는 데가 어디냐면 나폴리예요. 나폴리. 나폴리는요, 어, 세계 뭐 3대 미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차이점이 이제 그건데, 제가 그거를 뭐 난 가봤다 이렇게 플렉스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나폴리가 왜 미항인지. 미항 맞아요. 왜 미항이냐면 이게 나폴리의 육지에 서 있는 사람은 나폴리가 전혀 미항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디 동네 같지. 항구가 있는 동네 같고 거기에 그냥 그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항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골목이 있긴 한데 그 골목은 장사천재 백사장, 어? 백종원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백종원 형님의 그 나폴리 장사도 나왔었잖아요. 거기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이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보면 미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미항. 항구란 말이에요. 항구.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럼 나가면 최소한 반년 내지 1년을 떠돌다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제 고향으로. 아니, 고향이 아니더라도 기항지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뱃사람들이 배에서 바라보는 나폴리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탁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 무렵이에요. 해가 질 무렵이에요. 선술집에 불이 하나 둘씩 켜져요. 유흥가가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는 마을이 있으니까 고향인 사람들은 저기 우리 엄마도 볼 수 있고 내 아내와 내 처자식도 저기 있고 그러니 저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뱃사람들 입장에서 미항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육지에 서 있는,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의 미항이 아니고 뱃사람들의 입장에서의 미항이었던 거예요. 왜? 그만큼 번성했으니까. 번성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배에서 망망대해에서 물고기만 잡다가 왔더니 여기에 왔더니 그냥 현실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홍등가도 있고 갔더니 가면은 이쁜 여자도 한번 안아볼 수 있고 술에 그냥 떡이 되게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빨리 토끼 같은 내 처자식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배에서밖에 못 먹었는데 먹고 싶은 고향 음식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가지고 내가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겠구나 라고 보면 그 공간이 달리 보여요. 제가 예를 들어 한 군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뭐 짤즈부르크에 할슈타트 근처에 있는 할슈타트를 갔다가 수십 번을 갔어요. 한 5번째까지는 심드렁했어요. 그리고 시기도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1년 동안을 거기를 4계절을 다 누려보면서 도대체 몇 번을 갔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니까 오히려 그게 새로워지더라고요. 자꾸 가면 새로워져요. 그때서야 세세한 디테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질 무렵, 해가 쨍쨍하게 떠 있을 무렵, 날씨가 뭐 비가 올 때 모습, 그 다음에 눈이 올 때의 모습. 제 그 유튜브 우박계 저기 이 배너는요, 그게 하슈타트 겨울이에요. 눈이 온 겨울이에요. 그걸 본 사람 드물걸요? 아마? 그럼 남들이 봤던 하슈타트랑 전혀 다른 하슈타트를 본 거예요. 나폴리 마찬가지죠. 같은 양규에 대한 역사를 읽으면서도 그냥 써 있는 편집자주만 읽다가 보면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얘가 결상전해갖고 막아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던 게 드라마에서 그렇게 한번 재조명을 해주니까 저 사람이 저때 저런 심정으로 저렇게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행의 중요한 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랑 사진이랑 영화랑 문학은요, 그 다음에 음악까지 이게 연결돼 있어요. 희한하게 연결돼 있어요. 저는 돈 버는 여행을 접고 나서는 이러한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요. 좀 더 많이. 남들보다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데 그래도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돈이 있어야 그런 거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잖아요. 한번 뭔가를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제일 급이 낮은 여행이 뭐냐면 돈에 끄달려가지고 돈의 규모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모든 거를 다 그걸로 집약시켜버리는 게 제일 급이 낮은 여행. 무조건 싼 숙소에서 자고 무조건 싼 음식 찾아서 먹고 싸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싸다고 해서 나쁜 숙소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렴한 숙소인데 거기에 전통과 역사와 스토리가 있으면 거기서 잘 수도 있는 거고 그 음식이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지만 거기에 뭔가를 알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진 음식이다라는 걸 알면 그거를 먹어보는 수도 있는 거죠. 그 반면에 고급 음식들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그거를 먹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서 고심했던 흔적과 희생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토리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즐겨볼 수 있어야지 그게 급이 높은 여행이죠. 여행에, 그, 뭔가를 다 뽑아내는 거죠. 자, 제가, 제, 이 유튜버 동료로 하는 홍금보님이, 동네바보 홍금보님이 양주에 대한 이야기 답글을 좀 써달라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 답은 이거예요. 양규 장군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재조명된 의미가 충분히 있고, 단지 나는 조금 이제 약간 아쉬웠던 거는 너무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좀 리얼하지 않았나. 그렇게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많이, 난 내 새끼 같으면 그거 못 보여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서. 잔인함을 뒤덮을 만한 어떤 그런 박애 정신이나 애민 정신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른들의 얘기고 아이들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거 말고 좀 인간이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으면 조금 낫지 않았겠나.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요새 제가 드라마 보는 거라고는 가끔 이 고려거란 드라마랑 웰컴 투 삼달리밖에 안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오해는 혹시 하지 마시고 양규 장군의 어떤 그런 역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노량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조금 급수를 굳이 나누자는 게 아니고 고급스럽게 우리가 배움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더 좋았겠다. 지금도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홍구모님의 영상에 대한 답도 이걸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또 나름대로 여행도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면으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박개였습니다.